여러분, 지난 시간하고 연결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네. 일단, 선행연구 연결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선행연구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느냐, 신뢰할 수 있는 소스에서 인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행연구라는 거는 기존의 연구이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라는 거는 우리가 퀄리티가 있는 탑티어 저널에서 인용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하는 SCI, SSCI, 스코퍼스 이런 데서.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선행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초심자들 또는 이제 초기 연구자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론적 부분이 부족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개념, 정의. 그래서 단순히 용어를 정리하고 개념을 정리하고 또는 변수나 변인 사이의 관계를 쭉 설명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하는 것은 이론적 배경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선행 연구입니다. 선행 연구 정리. 영어로는 literature review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하는 이론이라는 건 뭐냐? 이론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학계 내에서 여러 번 사용이 되고 변형이 되어서 어떠한 틀로서 구조로서 존재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 자기효능감이라는 걸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걸 만든 사람은 반두라라는 유명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효능감의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자기효능감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의 사회 분야에서 적용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교육에 적용을 했다라고 하면 교육은 교수효능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심리학에서 얘기하던 자기효능감이라는 이론을 가지고 교육 쪽에 적용을 해서 교사한테 적용을 해서 교수효능감이라는 단어를 만든 겁니다. 그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어떠한 현상을 분석하거나 어떠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연구의 기반이 되는 이론적인 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다시 표현하면 그래서 어떠한 개념에 대해서 정의만 하고 변수나 변인 관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면 이론은 아직 설명이 안 된 겁니다. 이론을 설명 안 한 상태에서 밑에 있는 세부 하위 구조를 설명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론을 설명하고 이 이론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이 이론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변수나 변인이 연결이 되는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항상 이론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논문을 쓰거나 학위 논문을 쓴다고 할 때 우리가 보통 이렇게 흔하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학위 논문이다. 예를 들어서 석사학위 논문이다. 박사학위 논문이라는 거는 전 세계에 없는 너만의 뭔가를 하나 만드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거든요. 그게 어디에 해당되냐면 여기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conceptual framework, 개념적 틀, 이론이 아니고 개념적 틀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연구의 대가가 만들어 놓은 이론을 가지고 내 논문에 맞게 수정하고 분석하는 틀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석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반두라가 만들어 놨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내 논문만의 반두라의 이론의 기반, 근거를 해서 내 논문만의 분석 틀을 만들었다라고 할 때 그거는 conceptual framework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저는 반두라의 자기 효능감을 바탕으로 교사한테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비교사의 교수 효능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이 교수 효능감이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느냐?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 배웠던 교과 지식, 그러나서 교육 실습 나갔을 때 교생 실습들 이런 것들. 그러면 교수 효능감이 모든 상황에서 다 적용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더라. 어떠한 교수에 따라서 어떠한 과업에 따라서 다르게 구체적이고 어떠한 교육 문맥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드리면 제가 대학에서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학에서 수업을 할 때 한국 학생들한테 수업을 할 때와 또는 유학생, 예를 들어서 어디서 필리핀에서 왔다. 뭐 동남아시아에서 왔다. 중국에서 왔다. 이런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한국 학생과 유학생을 가르칠 때 저의 교수자로서 교수감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학생이나 상황이나 문맥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뭐 이거는 제가 이론을 만들어낸 건 아니지만 기존에 있던 이론의 바탕으로 해서 근거로 해서 저만의
제 학위 논문만에, 제 박사학위 논문만에 개념적 또는 분석 틀을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걸 뭐라 부른다? 컨셉추얼 프레임워크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론이 있어야 되고 컨셉추얼 프레임워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논문이라고, 퀄리티가 있는 논문이라고, 여러분이 국제학술지의 높은 탑티어 저널에 투고하실 수 있고 실제로 퍼블리케이션, 출판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큰 대가의 이론이 있고 이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분석 틀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어디에 적어야 된다? 선행연구나 이론적 배경인 2장에 적어야 됩니다. 1장은 서론이라 했죠. 2장에 이 내용을 적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 선행연구를 어떻게 구조화시킬 수 있느냐? 아까 제가 설명드리긴 했는데 아까 예시 들었던 생성형 AI를 영어교육, 대학의 교양교육에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카테고리 분류화, 세분화를 해야 됩니다. 카테고리별로 정리를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럼 카테고리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생성형 AI를 대학의 영어교육에 접목을 한다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 4 랭귀지 스킬밖에 리딩에서는 이렇게 적용됐고 스피킹에서는 이렇게 적용됐고 리스닝은 이렇게 적용됐다. 또는 뭐 장점과 단점, 혜택, 한계점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선행 연구, 리터러처 리뷰라는 거를 얘기를 할 때는 주제에 맞게 이 주제에 맞게 세부 하위를 구성을 해서 분류와 카테고리화해서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보는 사람 입장에서 독자 입장에서 이 연구자는 이런 식으로 분류, 세부나 카테고리를 시켜서 정리를 했구나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론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나서 분류, 세분화를 잘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2장의 선행연구 또는 이론적 배경이라는 것을 적을 때는 우리가 영어로 아시겠죠? 네. 자, 그렇다면 구조화 시킬 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연구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구분하고 싶어. 그래서 생성형 AI를 대학의 영어 교육에 적용을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자들은 양적으로 했고 어떤 학자들은 질적으로 했네. 그럼 양적으로 했던 거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질적으로 했던 거는 이런 식으로 나오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양적으로 연구를 했으면 설문지를 하거나 또는 우리가 이제 T-테스트라 부르는 T-테스트는 뭔가요? 사전, 사후 변화를 보는 거죠. 양적으로 연구한 것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분류 세분화해서 정리 딱 하고 질적으로 했던 거는 학생들한테 인터뷰하고 또는 뭐 교실 관찰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 방법론에 따라서도 선행 연구를 구조화, 세분화, 카테고리화 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연구 방법론은 조금 더 설명을 드립니다. 자, 연구 방법론 3장으로 이제 넘어왔을 때 연구 방법론을 작성할 때는 양적 연구냐, 질적 연구에 따라서 쓰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고 그랬죠. 그리고 양적 연구하고 질적 연구를 합치면 혼합 연구가 됩니다. 저는 보통 혼합 연구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왜 그런 거냐면 숫자에 수치화하는 거에 드러나지 않는 기저에 깔려있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에서 5점까지의 likely 척도, 그죠? 그러니까 매우 좋으면서 매우 나쁨까지 이렇게 척도를 했어요. 숫자로 막 했어. 통계적으로 분석을 막 해요. 그런데 그 통계적인 분석에서 나오지 않은 어떠한 개인의 경험, 숨겨져 있는 진실 이런 걸 알고 싶을 때는 혼합 연구가 좋은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연구 주제와 목적에 맞게 결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도 교수님과 반드시 상의하셔야 됩니다. 논문을 쓰실 때.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나는 객관적으로 일반화하고 싶어 하면 양적 연구로 가는 거야. 통계를 하겠어. SPSS에서 통계 프로그램 돌리겠어. 라고 하면 양적 연구로 가는 거야. 아니야. 나는 이 현상에 대해서 깊이 있게 탐구하겠어. 예를 들어서 케이스 스터디 하겠어. 사례 연구하겠어. 어떤 특정한 문맥에 대한 사례에 집중하겠어. 하면 질적 연구를 하는 거야. 아니야, 난 이 두 가지를 혼합해서 같이 하고 싶어 하면 혼합 연구로 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3장에 있는 연구 방법론은 지도 교수님과 논의하셔서 상의하셔서 어떤 게 내 연구 주제와 어떤 게 내 연구 문맥에 다 맞을지를 결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어로 쓸 때도 쓰는 스타일이 조금씩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연구 방법론에서 가장 중요한 거 작성을 하실 때, 영어로 특히 작성하실 때는 양적 연구라는 거는 신뢰성과 타당성, 우리가 이제 보통 영어로 표현하는 reliability, validity 엄청 중요하고요. 크롬바 아파값 반드시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선행 연구에서 이미 검증된 도구를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내가 논문을 쓰면서 도구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죠? 타당화 연구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초심자 입장에서는 기존에 이미 증명된 유명한 설문지를 사용하시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자, 질적 연구에서는 이제 보통 credibility라고 부르는데 조금씩 다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양적 연구에서는 신뢰성, 타당성 둘 다, 질적 연구에서는 보통 이제 trustworthy라고 부르는데 요거는 상가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더 후반부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연구 방법론에서 우리가 기술해야 되는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내가 왜 이러한 연구 방법을 설정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디테일을 나열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번 잘 볼게요. 연구 방법론 3장의 전체 구조를 한번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연구 문맥을 설명합니다. 아, 어디 어디에서 이 연구는 진행되었고 등등등등. 연구 참여자는 누군지. 예를 들어서 사람 대상으로 하면 연구 참여자를 더 자세하게 써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그냥 물건, 객체의 개념으로 스터디 오브젝트라고 써서 그냥 쭉 쓰면 됩니다. 실험을 했다. 그럼 실험의 연구 단계를 쭉 구체적으로 써야겠죠. 데이터 수집하고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했는지. 보통 이제 설문지 양적 연구 같은 경우에는 SPSS 쓰니까 그죠? 뭐 R 쓸 수도 있지만 SPS 통계 프로그램을 주로 많이 쓰니까. 자, 인터뷰했다. 그럼 인터뷰하면 질적이니까 질적은 어떤 걸 했냐? 뭐 주제별로 분석을 했는지 아니면 코딩을 했는지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연구 문맥, 연구 참여자, 실험의 단계, 데이터 어떻게 수집했고 어떻게 분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다 써야 되는데 여기서 핵심 뭐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왜 이러한 연구 방법을 설정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거 이해되시나요? 네, 3장 연구 방법은 이게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4장의 연구 결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연구 결과 같은 경우에는 독자를 위해서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 독자를 위해서 정리가 된다는 얘기는 독자들은 여러분이 글 쓴 걸 읽을 때, 영어 논문 읽을 때 어디에 집중을 하죠? 연구 질문과 연구 목적에 맞게 제대로 쓰였는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 결과를 얘기할 때 어떤 식으로 하면 좋다? 내가 쓴 연구 질문에 맞게 연구 결과를 구조화시키는 게 좋다. 그다음 연구 결과라는 거는 글로 쭉 쓰는 것보다는 도식화, 도표, 그림, 피겨 이런 것들 시각화 자료를 통해서 비주얼을 통해서 제시하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글로 이렇게 문장을 쭉 많이 쓰는 거는 효율적이지 않고 표나 도표, 그림 가지고 탁 보여줘서 시각화하는 게 훨씬 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딱 눈이 들어오죠.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가독성이 중요하다. 제가 여기 가독성이라고 적어놨죠. 시각화해야 된다. 비주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데이터 분석 결과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제 연구 목적은 생성형 AI가 대학의 교양영어를 수용하는 영어학습자들한테 미치는 정의적 요인입니다. 그래서 정의적 요인을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분류화를 했습니다. 동기가 어떻게 되고 관심이 어떻게 되고 자신감이 어떻게 되고. 자, 그러면 제 연구 목적에 따라서 연구 질문이 세 가지가 됐죠. 동기부여는 어떠한가, 관심은 어떠한가, 자신감은 어떠한가.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에 맞게 결과도 분류를 해서 요 순서에 맞게 해주는 게 좋겠죠. 여기 이해되시나요? 네. 연구 목적, 연구 질문에 맞게 결과 제시도 거기에 맞게 구성을 해줘야 가독성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독자, 읽는 사람 입장에서. 자, 그 다음 논의를 한번 봅시다. 논의로 넘어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장 서론, 2장의 선행연구, 그죠? 3장의 연구방법론, 4장의 연구결과, 5장의 논의입니다. 디스커션이라 부르는 논의. 논의라는 거는 단순히 발견했다는 것을 요약 정리하는 그 수준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interpretation이라고 부르는 해석. 자, 그러면 해석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연구 목적 간단히 얘기해 놓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연구 질문에 대해서 결과를 요약하고 난 다음에 요게 중요합니다. BC. 여기 별표를 치볼게요. BC.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이 BC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선행 연구하고 내 연구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일치하고 이러한 부분이 불일치해요. 그럼 왜 일치하는지를 설명해야 되고 왜 불일치하는지를 설명해야 돼요. 그 다음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오리지널리티, 독창성이라 부르는 것. 기존에 있던 연구와 다르게 내 연구는 여기가 독창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창조적이에요. 여기가 창의적이고 독창적이에요. 이거를 설명을 잘해야 돼요. 이게 논의의 핵심이에요. 여기 있는 이 부분. 그러니까 논의라는 거는 단순 요약이 아니고 요거죠.
이 논문이 왜 중요한지, 이 결과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의미와 중요성을 해석을 잘 해줘야 돼요. 보통 B까지는 잘 하시거든요. 초기 연구자들이. 결과 요약하고 일치 불일치 잘 얘기해요. 근데 여기가 부족해요. 독창성. 왜 내 연구가 중요한지, 왜 이게 가치가 있는지를 스스로 증명을 해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네. 이게 핵심입니다. 논의에서는 뭐가 핵심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독창성. 예를 들어서 실험 연구를 했어요. 실험 연구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기존에 없던 실험을 새롭게 한 거잖아요. 거기에 독창성이 있는 거지. 여기에 포인트, 포커스를 줘야 되죠. 이걸 읽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 논문을 바라보는 건데. 이해하셨죠? 네. 넘어갑니다. 요거를 제가 없애야겠네요. 네, 요걸 다 지워서 없애야 다음 걸로 넘어갈 수 있죠. 모든 드로잉 지우기. 네. 그 다음에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우스 커서로 볼게요. 자, 그러면 디스커션 어떻게 구조할 수 있느냐? 자, 뭐 연구 목적을 살짝 정리하고 결과물 요약하고 난 다음에 제가 뭐가 중요하다 했죠? 여기에 중요하다 했죠. 독창적으로 결과를 제시해 놓고 앞으로의 미래 연구 방향성까지. 자, 기존의 선행 연구는 이래. 내가 연구를 해보니까 내 연구는 이런 게 독창적이야. 그럼 이걸 바탕으로 앞으로 미래 연구는 어떻게 될 건지 요게 다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구 질문과 목적에 맞게 이 네 가지를 다 집어넣으시면 됐습니다. 그러면 연구 질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뭐 두세 개, 뭐 어떤 데는 다섯 개까지 하죠. 뭐 가설을 세워서 가설을 검증한다라고 하면 가설에 맞게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가설이 보통 네다섯 개 막 되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구조로 낮게 다 쓰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을 논의에 붙여서 쓸 수도 있고 때려 쓸 수도 있는데 일단 붙여서 쓰는 경우에는 방금 설명드렸고 때려 쓴다라고 하면 보통 미래 연구 방향성 그리고 제안 우리가 제안이라고 부르는 것들 또는 연구의 제한점 요 세 가지를 쓰시면 됩니다. 결론에. 디스커션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식으로 구조화를 하시고요. 컨클루전을 따로 뺀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씁니다. 새로운 연구 방향성 그리고 제안 연구의 제한점 제언, 제한점을 같이 쓰시는 거예요. 자, 논의를 좀 어려워합니다. 보통 우리 이제 국내 학생들, 대학원생들 다 포함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 남이 한 거를 잘 요약하고 외우고 정리 요약하는 건 잘 하는데 나만에 있는 독창성, 창의성에 대해서 많은 교육을 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항상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아, 내가 했던 연구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학문적인 기여, 왜 독창적인지, 왜 창의적인지 기존에 없던 걸 어떤 걸 했는지를 스스로 자기 PR로 어필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했던 연구가 왜 중요한데, 이 결과가 왜 의미가 있는데, 이 연구를 왜 했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거를 하나하나 이제 배우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참고 문헌은 여러 가지 형태의 형식이 있거든요. 뭐 참고 문헌은 어떤 데는 뭐 APA 쓰기도 하고 뭐 어떤 데는 딴 데 쓰기도 하는데 이렇게 한번 볼게요. 요거를 누르시면 이 참고 문헌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APN은 이렇게 쓰고요. 다른 MLA는 어떻게 쓰고요. 양식들이 다 뜹니다. 조금씩 다 다르죠. 그죠? 시카고도 있고요. 스타일이.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눌러서 하나하나씩 살펴보세요. 그죠?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구글 스칼라 제가 말씀드렸죠. 구글 스칼라. 구글 스칼라에 들어가면 어떤 논문들을 우리가 검색을 할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Generative AI for English Language Teaching. 저는 뭐 이런 쪽을 봅시다.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쳤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연구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연구들 중에서 여기 인용이라고 부르시죠. 여기 사이테이션 요게 쌍따옴표 요거 인용. 인용 누르시면 여기 있는 MLA로 쓸 건지 APA로 쓸 건지 이렇게 쓸 건지 이렇게 나와요. 이거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APA 요거를 기본적으로 어떻게 출처를 필요하는지 이렇게 배우시고 그 다음에 구글 스칼라를 통해서 인용을 눌러서 원하시는 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데 구글 스칼라가 틀린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그러니까 더블 체크 항상 하셔야 돼요. 요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셔도 여기에 맞게 제대로 됐나 한번 다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글을 쓰는 저자 입장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글을 읽는 리뷰어, 평가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평가자. 자, 평가자 입장에서는 어떤 체크리스트가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체크리스트 쭉 한번 보시죠. 자, 초록에
딱 봤을 때, 아, 필요한 요소들이 다 들어갔느냐? 여기서 필요한 요소들은 뭡니까? 아, 연구 목적 다 들어갔나? 연구 질문 다 들어갔나? 데이터 어떻게 분석하고 수집했는지 다 들어갔나? 결과 요약했나? 키워드 들어갔나? 이런 것들. 초록은 필요한 부분이 다 들어갔는지 보는 거예요. 서로는 선행 연구를 어떻게 해서 여기에 선행 연구에서 없던 비어있는 공백을 잘 판단할 수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죠? 기존의 생성형 AI를 사용해서 영어 교육에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됐는데 선행 연구를 보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양적 연구는 많이 진행이 됐어. 근데 질적 연구가 많이 부족해. 그래서 질적 연구를 중심적으로 나는 연구를 진행하겠어. 이런 식으로 글을 쓸 때 중요한 건 뭐예요? 선행 연구에 비어 있는 그동안 잘 진행이 안 됐던 연구를 내가 하겠다. 이게 내 연구의 독창성이잖아요. 기존 연구에서 안 하던 거, 기존 연구에서 잘 하지 않던 그 비어 있는 연구 공백을 내 연구를 통해서 진행하겠다. 이게 선행 연구의 갭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다음 연구 질문에 맞게 연구 방법이 잘 구성이 됐는지 논의에서 결론에서 독창성이 드러나는지 최신의 적절성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체크리스트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논문을 평가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초록에서 필요한 요소들 다 들어갔느냐, 선행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갭이 잘 표현됐느냐, 연구 질문하고 연구 방법이 잘 얼라이먼트 일치되느냐, 통일성이 되느냐, 논의는 가설에 대한 검증이 잘 됐느냐, 연구 질문에서 잘 대답을 했느냐, 독창성이 뭐냐, 미래 연구 방향성에 대한 제한이 있느냐, 제언점, 제한점, 최신 연구를 포함해서 참고 문헌이 적절하게 양식이 맞게 됐느냐, 이런 것들이 체크리스트 표준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가의 기본 요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논문 평가를 많이 합니다만 저한테 이제 어떠한 페이퍼가 왔어요. 논문이 오면 그 학회마다 조금씩 양식은 다르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체크리스트를 줍니다. 그리고 점수표를 줘요. 그럼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체크리스트고 점수표죠. 그럼 점수표를 딱 보고 나서 1점에서 5점까지 딱 해가지고 몇 점 이상은 통과, 몇 점 이상은 통과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죠. 요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논문의 리뷰어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되시겠죠? 자, 보통 논문 투고하면 우리가 에디터라고 부르잖아요. 에디터가 내가 논문을 딱 투고하면 에디터가 일단 이 학술지의 주제에 맞는지 먼저 평가를 합니다. 그게 통과가 돼야 리뷰어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영어 교육을 한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이상한 이공대 공대 쪽에 있는 논문에 냈어요. 그럼 주제가 전혀 안 맞죠? 그러면 그냥 리젝트 당하는 거예요. 거절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교육 쪽 논문이 아닌데 교육 쪽 논문을 내잖아요. 그러면 주제가 안 맞습니다 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찾아야 돼요. 그 학술지의 주제와 논문에 맞게 그 맞는 주제를 제출을 해야 리뷰어한테 넘어갑니다. 아니면 에디터 단계, 편집장 단계에서 날아갑니다. 자, 일단 편집장이 오케이 했어요. 이 주제가 맞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동료 신사 두 명이든 세 명이든 한테 보통 세 명이 합니다. 동료 신사한테 보냅니다. 그리고 시간이 걸리는 거죠. 보통 SSCI 탑 티어 저널은 1년 이상 진행된다고 무조건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1년 이상 걸립니다. 빨리 안 됩니다. 잘. 왜냐하면 워낙 논문이 많이 제출되기도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리뷰하는 데 있어서. 자, 논문을 작성하기 전에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가 점검 리스트. 자, 연구 목적을 내가 정확하게 적었느냐? 누구를 대상으로 썼는지 내가 명확하게 했느냐? 문제 해결 방식으로 내가 글을 썼느냐? 내 연구의 독창성이 뭔지 이 글에 잘 적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체크리스트 생각해서 체크 한번 해보자. 셀프 체크리스트 생각해 보세요. 정리하면 연구 목적, 연구 질문이 명확한가? 그다음 누구를 쓰려고 했는지 타겟 우리가 독자를 타겟한다 하잖아요. 타겟층이 누군가? 그다음에 문제 해결 중심으로 쓰였느냐? 이러한 사회 현상을 있기 때문에 내 연구를 통해서 문제 해결해서 해결책을 제시하겠다. 그럼 이 해결책 제시한 게 연구의 의미가 있고 결론적으로 독창성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들 체크리스트입니다. 요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좀 하려고 그러고요. 여러분 체크리스트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리뷰어 입장에서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글을 쓰는 사람 생각으로 생각하지 말고 저자 입장 생각하지 말고 내가 평가자 입장이다. 평가를 한번 내가 논문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핵심 포인트 이론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나서 리뷰어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겠다. 이 두 가지만 명확하게 인지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러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서론에 대해서 연구 계획부터 쭉 다 할 겁니다. 그래서 1주차 이번 주 수업은 전체적인 논문 전체적인 내용을 했으면 이제 세부 1장 하나하나 다 세부적으로 볼 겁니다. 아시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